일단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수급이나 환율 쪽으로는 살짝의 힌트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넥스트장에서 더 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이제 본질적으로 큰 악재로 다시 작용한다라고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더해지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해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악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방송을 시작한 이 시간에도 속보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미국과 이란 공습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다시 폭등세를 쫙 이어간다. 그러면 그건 또 다시 봐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그 논란의 모든 중심에는 유가가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아주 크게 급등만 안 한다면, 물론 최근에 이제 급등을 살짝 하기는 했지만 급등을 이어가지만 않는다면 요 이슈는 본질 이슈라고 보지는 않기는 해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공습, 그리고 이란의 미군 시설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합의는 뭐 깨졌다, 뭐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언급도 하고 있고, 근데 항상 이제 타코가 또 붙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일인가 그때 아마 세부 협상이 예고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악재인데, 이 부분은 워낙에 또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반도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모건 스탠리가 하이퍼스케일러로 무게를 좀 이동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쏠림이 심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쏠림이 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조금 더 하락에 불을 붙인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데 하방으로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지금처럼 센티멘탈이 약화되는 구간에서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마감까지는, 그러니까 넥스트 전까지 마감까지는 원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메모리 때문에 급락하면 일본이나 이런 국가도 좀 같이 많이 빠졌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독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넥스트장에서는 글로벌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장중에는 이제 국내만 좀 유독 많이 빠졌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폭스콘 회장이 AI 거품론을 일축하기는 했어요. 여전히 메모리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들은 뭐 긍정적이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폭락장에서는 딱히 이제 먹히지 않았었던 그런 언급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ADR의 초과 청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수배 정도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영국, 그다음에 미국계 자금 쪽에서 러브콜을 좀 보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진다, 이 부분.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뭐 아주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긍정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이벤트인 것은 맞기는 하죠. 일단은 미국 시장에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론과 갭을 좁히는 그런 시도들이 살짝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대만의 TSMC도 ADR이 있잖아요. 근데 ADR이 10%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아마 국내 시장에 상장했을 때보다 프리미엄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게 과도하게 벌어지면 좁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과도하게는 아니어도 한 5%에서 7, 8%까지는 아마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SK하이닉스 주가가 그걸 따라서 살짝 좁힐 수도 있지만 좁히는데 한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죠.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한국 기업이 ADR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미국 시장은 상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기는 해요. 근데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가 최근에 좀 해소됐었던 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자체에 대한 밸류는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ADR로 뭐 엄청난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SK하이닉스에 조금 이제 기대를 줄 수 있을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특징 섹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랑 차이는, 어제도 시장은 급락했고 오늘도 급락했고 넥스트에선 더 많이 빠지기는 하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낙폭과대 실적주가 좀 버텨주거나 아니면 상승하거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게 버텨준 섹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실적주 중심으로는 개별주 위주로 좀 버텨주는 그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고요. 화장품에서는 마녀공장이나 제니 코리아나. 근데 마녀공장은 어제 네스트에서도 체크를 했을 때 그때 급등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 마감이 예상이 됐었고, 게임주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M게임, 웹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반도체랑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그렇고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주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상승한 종목 보면 그냥 반도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버텨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했기 때문에 특정 섹터라고 해서 플러스를 보이진 못했어요.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좀 있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보험주는 현대해상, DB손보, 코리안리 이런 종목군들. 해운에서는 HMM과 페노션. 그러니까 해운주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정유주가 또 일부 종목이 오늘 또 되게 강했어요. SOL 같은 경우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연동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 반도체와 멀리 있는 섹터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일부 있는 섹터, 그 정도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그 CXMT 창신 메모리의 칩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비싸잖아요, 지금 메모리가. 근데 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메모리를 안 쓰고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곧 폴더블 아이폰도 나올 건데, 그럼 어디서든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창신 메모리 거를 쓰겠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를 할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언급드린 대로 혹시 이제 CXMT의 메모리를 사게 된다고 해도 싸게 사기는 어렵다. CXMT 입장에서도 메모리를 싸게 팔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중국에만 다 팔아도 공급 부족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창신 메모리랑 양지 메모리밖에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규모 면에서는. 근데 창신 메모리는 이제 D램 쪽에 포커스가 있고 양지 메모리는 낸드에 좀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업체가 거의 담당을 하고, 원래 과거에 애플이, 과거라고 해봤자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애플이 양지 메모리로부터 낸드를 받으려고 꽤 구체적인 협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한테 막혀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지가 아니라 창신 쪽으로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보고 야,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 조금 천천히 내려, 천천히 올려, 뭐 이런 약간의 무언의 압박,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반도체 업황과 상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하이퍼스케일러의 내년 캐펙스를 23%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올렸어요. 일단 기존에 한 17% 정도였거든요. 근데 23%로 올렸고 조만간 30% 이상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계속 발행입니다. 발행, 투자.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가 뭐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증거 자체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근본을 흔들 만한 악재가 없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센티 자체가 너무 좀 악화가 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이따가 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코스닥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사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실적주 위주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1개월간 매수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뭐 외국인은 신경 안 쓰죠. 한 번 산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떨어지던 올라가던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계속 산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계속 급락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을 계속 사니까 수익이 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0%를 평균권으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요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까지 돌아서는 시점이 올지 그걸 추적해보는 것도 눈에 띄는 이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모든 분들이 다 처음 겪는 시장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20몇 년을 하면서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들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고 혹은 과거와 다른 건 뭐고 같은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것도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을 꽤 장기간 매수하고 있는데 지수는 완전히 역으로 가요. 이런 경우도 사실 없어요. 외국인이 어떤 시장을 꾸준히 사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최소한 계속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매수 규모가 뭐 엄청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까지 역방향으로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은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된 게 외국인 매수 전환도 당연히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ADR 관련된 선물한 매도 출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SK하이닉스가 ADR을 하면 달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원화로 바꿔서 투자할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ADR 자금을 어디다 쓴다 그랬죠?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용인 클러스터나 이런 데, 그죠? 그래서 거기다 쓰려면 달러를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ADR로 상당히 큰 대량의 달러가 확보되는데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이제 국내 뭐 용인 클러스터나 여기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규모의 달러가 원화 환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일단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약간 인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급등했던 환율이 1,500원까지 내려온 것은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될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찍긴 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전의 키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표는 거시적인 겁니다. 제가 이게 미시적인 걸로 했다가 싹 바꿨어요. 지금 이제 업종이 크게 당장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재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시장 약세 이유의 하나로서도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라는 식으로 이제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고 미국의 헤드라인 CPI를 보면은 이제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하락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금리 전망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2번까지 올린다. 어떤 분은 1번 올린다. 어떤 분은 동결한다. 이게 실제로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다 달라요. 이렇게까지 다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치되는 컨센서스가 좀 나와야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항상 시장이 싫어하는 건 악재보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도 불확실성이죠. 그냥 올릴 거면 확실히 올린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거나 시장에 안 올릴 거면은 동결이라는 걸 인지를 시키거나 인하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동결 아니면 인상인데. 근데 그 부분을 케빈 워시도 약간 좀 꽁꽁 감추고 있는 느낌이고 시장에서도 그 전망하는 기관마다 너무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던 동결하던 어느 쪽으로든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그때 금리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요즘에 그리고 엔화가 엄청 약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증권사 직원분이랑 얘기하다가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이 만약에 동결하면 환율이 좀 안정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쉽진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요. 기준금리 1%죠. 근데 엔화는 되게 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측에서 이런 너무 약세를 강화하지는 않겠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도 수출 주도 국가니까 엔화가 약하면 좋긴 한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화 약세도 엔화 약세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엔화랑 원화는 글로벌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인접 국가기도 하고 비슷하게 또 수출 중심의 국가기도 하고 제조도 좀 비슷해요.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메모리가 강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 이런 게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수출 주도도 비슷해, 위치도 비슷해, 그리고 품목도 비슷해. 자동차, 뭐 반도체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묶여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까지 나타났던 그 원화 약세는 엔화 약세도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화가 반등하는 시기에 원화 약세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매크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직까지는 엔화 약세가 현재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이것도 엔저 현상을 거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냥 엔화가 반등하는 시점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엔화가 반등하면 좀 더 좋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고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달러나 엔화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한데 요즘에 위안화는 그래도 원화 대비해서는 꽤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제가 어딘가에서 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 제가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국내 외국계,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중국계 자금은 2%, 3% 이거밖에는 안 돼요. 근데 요즘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2%, 3%, 예를 들어 2%에서 50% 늘어나봤자 3%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별로 없어요. 미국계 자금은 가장 크죠, 규모가. 한 거의 2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긴 어렵고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뭐 유니트리 상장하고 CXMT, 창신 메모리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중국 내부에서도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중국이 내수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이 로봇에서는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서 앞서간다라기보다 대량 생산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를 중국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로봇 얘기를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를 앞으로 본다면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아서 거시적인 얘기로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도 의미는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보면 의미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건 사마알미늄, JB금융지주, 금융주가 조금 보이고 한국셀셔유, 유가 상승과 약간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금융지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관련된 리스크를 살짝 자극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자체가 약간 방어주로 간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주 조금 올라왔고 보험주 마찬가지 살짝 방어적인 섹터죠. 그리고 석유 관련된 종목군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개별주 그래서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종목이 문제인데 하락 종목을 보면은 LG이노텍, 산일전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마녀공장도 이제 버티다가 조금 급락을 했네요. 화장품주도 급등했다가 오늘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고 기판 관련된 종목군과 PCB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주변주가 일제히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